살갗을 스치는 바람에서 문득 가을 냄새가 나기 시작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찌나 곱던지 집에만 있기에는 조금 아까운 날씨였어요. 마침 냉장고에 만들어둔 밑반찬도 넉넉했겠다. 아들 녀석 집에나 한번 들러볼까 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지요. 인생 풍경 구독자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저는 전화를 미리 하고 가는 성미는 못 됩니다. 내 아들 집에 내 며느리 얼굴 보러 가는데 무슨 예고가 필요하겠어요. 정성껏 만든 멸치볶음이랑 장조림을 통에 담고 겉절이도 한 포기 버무려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태수가 사는 아파트는 우리 집에서 버스로 4정거장 정도 거리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갈 수 있었지요. 녀석이 결혼할 때 제가 평생 모은 쌈짓돈을 탈탈 털어보태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발걸음은 언제나 제 집 마당을 걷는 것처럼 편안하고 또 뿌듯했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훅 스쳤어요. 그런데 그 구수한 냄새가 어쩐지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 하나뿐인 며느리 김하은의 생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오셨어요? 부엌에서 가장 먼저 저를 발견한 것은 하은이었습니다. 아이는 화들짝 놀란 얼굴로 저를 돌아보는데 그 모습이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국자를 들고 있는 모습은 영락없는 아침 식사 준비 중이었지요. 자기 생일날 남편에게 줄 아침상을 직접 차리고 있는 며느리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제 속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치밀었지만 애써 웃으며 아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하은아, 생일 축하한다. 이건 내가 만든 반찬. 이따 같이 먹자.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그냥 오셔도 되는데. 하은이는 늘 그렇게 말끝을 흐리며 옅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슬퍼 보인다고 느낀 것이 비단 오늘뿐만은 아니었지요. 그때 안방에서 느지막이 태수 녀석이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습니다. 까치집을 한 머리로 소파에 몸부터 던진 놈은 저를 보고도 인사 한번 제대로 하는 법이 없어요. 엄마, 여긴 어쩐 일이야? 온다고 말도 없이. 내 아들 집에 오는데 허락받고 와야 하니? 그리고 너는 애미를 봤으면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지. 제 타박의 녀석은 마지못해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일어났잖아. 아침부터 무슨 잔소리야. 그러고는 부엌 쪽을 향해 소리쳤지요. 김하은, 뭐해, 어머니 오셨는데. 물 한 잔 안 내오고. 그리고 밥은 다 됐어? 배고파 죽겠네. 하은이는 국자를 내려놓고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종종 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지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제 명치 끝이 이유 없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지고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은이 생일이라고는 하지만 식탁 위에는 태수가 좋아하는 것들만 가득했어요. 갓 끓인 미역국과 고등어 자반, 그리고 제가 가져온 밑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지요. 태수는 미역국을 한술 뜨자마자 인상을 팍 썼습니다. 국이 이게 뭐야? 소고기는 보이지도 않네. 그리고 더 진하게 끓였어야지. 싱겁잖아. 미안해요. 이따 소금 더 넣어서 데워줄게요. 됐어. 입맛 버렸네. 생선은 또 왜 이렇게 태웠어? 너가 어제부터 신경 좀 쓰라고 했지. 오늘 우리 부서 회식이라 저녁 늦는다고. 아침이라도 든든하게 먹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일인 아내에게 축하한다는 말은커녕 아침상 타박부터 늘어놓는 아들 녀석의 모습은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마디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하은이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지요. 뭐가 괜찮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은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수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녀석은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으며 투덜거림을 멈추지 않았지요. 식사 시간 내내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태수는 보란 듯이 소파에 다시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입가심할 과일이라도 내오라는 듯 턱짓으로 주방을 가리켰지요. 하은이는 말없이 일어나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거리를 개수대에 담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제 속에서는 이미 천불이 100번도 더 끓어올랐다 싶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왜 저런 괴물을 아들이라고 낳아서 이 귀한 집 딸을 고생시키나 싶은 자괴감까지 들더군요. 태수야, 너 오늘 하은이 생일인 건 아니? 제가 애써 목소리를 낮추고 물었습니다. 녀석은 TV 채널을 돌리며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알지. 그래서 아침에 미역국 끓여줬잖아. 그 말에 하은이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끓인 미역국을 마치 자기가 끓여준 것처럼 말하는 저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너 회사 안 가니? 출근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아, 오늘 오후 출근이야. 엄마는 왜 자꾸 사람을 볶아? 오랜만에 쉬는 사람한테.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저 부엌에 서 있는 하은이는 쉬는 사람이 아닌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리 줘, 아가.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해야죠. 손님처럼 계세요. 하은이는 기어코 저를 식탁 의자에 다시 앉히고는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아이의 왼쪽 소매 아래로 날고해진 손목 보호대가 언뜻 보였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지요. 이제 겨우 30을 갓 넘긴 아이의 손목에 저게 왜 있어야 한단 말인가요? 하은아, 너 손목은 왜 그러니? 어디 아픈 거야? 제 질문에 하은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리며 어색하게 웃더군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며칠 전에 무거운 거 좀 들었더니 뻐근해서요. 금방 나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눈을 보니 더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 물었다가는 이 아이가 제 앞에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어요. 그때 거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또다시 날아왔습니다. 야, 김하은, 내 회색 양말 어디 뒀어? 서랍에 없잖아. 하은이는 금방 찾아줄게요. 하고 외치고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양말 하나 자기가 찾아 신지 못하는 저 등신 같은 놈을 저는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아주 단단히 잘못 키운 게 틀림없었어요. 한참을 서랍장 뒤지는 소리가 들리고 하은이가 양말 한 켤레를 찾아 태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옷들 밑에 깔려 있었나 봐요. 진작 좀 잘 정리해 놓으라고 했지. 아침부터 사람 바쁘게 만드네. 녀석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양말을 받아 신고는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제 심정은 마치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숫덩이 같았습니다. 저건 부부가 아니었어요. 왕처럼 군림하는 주인과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는 하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태수가 출근하고 집에는 저와 하은이 둘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하은이는 남은 설거지를 마저 하고
거실 바닥을 걸레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마 아이에게 아무 말도 걸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지른 만행을 대신 사과라도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집안일을 하던 하은이가 마침내 제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점심은 뭘로 차려드릴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깡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손에 잡힌 아이의 손은 나뭇가지처럼 가늘고 차가웠어요. 하은아, 너 힘들지? 제 한마디에 하은이는 끝내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금방이라도 온몸이 부서져라 어깨를 들썩이며 그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서름을 남김없이 토해내는 듯 했어요.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깡마른 아이의 등을 쓸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이의 몸이 너무나도 가늘고 약해서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만 같아 마음이 아렸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홀로 울었을까요?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견뎌왔을까요? 제 아들이라는 작자가 이 착한 아이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한참을 울던 하은이가 겨우 울음을 그치고 제 품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추한 모습 보여서. 추하기는 뭐가 추해. 울고 싶을 땐 울어야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다 괜찮다. 다 괜찮아. 저는 아이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더 이상 이렇게 둘 수는 없다고요. 하은아, 우리 나가서 점심 먹자. 너가 좋아하는 걸로. 뭐 먹고 싶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금방 뭐라도 차릴게요. 집에서 드세요. 싫다. 오늘은 내가 너한테 밥 사주고 싶어서 그래. 너 남편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은 내 말만 들어. 어서 옷 갈아입고 나와. 제 단호한 말투에 하은이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렇게 순하고 착한 아이인데 제 아들놈은 뭐가 그리 불만이라서 아이를 저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잠시 후 하은이는 옅은 화장기만 있는 수수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지요. 바깥의 햇살이 아이의 지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제가 하은이를 데리고 간 곳은 집 근처에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일부러 다른 손님들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작은 방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하은이는 수저를 들 생각도 않고 불안한 눈으로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어머니, 태수 씨 알면 화낼 텐데요. 점심시간에 맞춰서 집에 없으면. 그놈 신경은 오늘 하루 꺼두렴. 너가 밥을 먹든 말든 어디서 뭘 하든 신경도 안 쓰는 놈이야. 내가 다 이야기 들었어. 그러니 걱정 말고 밥부터 먹어. 이게 다 너 먹이려고 내가 사주는 거다. 제 말에 하은이는 끝내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건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아픈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작된 태수의 무시와 막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합니다. 하은이가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며 버는 돈은 전부 태수가 관리했고 아이에게는 한 달에 고작 20만 원의 용돈만 쥐어주었다고 해요.
그 돈으로 교통비와 통신비, 그리고 아주 가끔 친구를 만나는 밥값까지 해결해야 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제가 돈 관리하는 것보다 태수 씨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은이는 자책하듯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태수는 집안의 모든 일을 하은이의 몫으로 떠넘겼습니다. 청소, 빨래,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분리수거나 전구를 가는 것 같은 사소한 일까지 전부요. 자신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아내를 그저 집안의 하녀처럼 부렸던 겁니다. 태수 씨는 제가 집에서 쉬는 줄 알아요. 회사 다녀와서 집안이라는 건 당연한 거고 자기는 밖에서 돈 버느라 힘드니까 집에서는 왕처럼 대접받아야 한다고 늘 말했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건 제 아들이 아니라 하은이의 삶에 달라붙어 고열을 빨아먹는 거머리나 다름없었어요. 하은이의 손목 보호대도 무거운 장을 보거나 김치를 담그는 날이면 며칠씩 손목이 시큰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다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라는 제 말에 아이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병원 갈 시간도 없었지만 사실 돈이 아까웠어요. 제 용돈으로 병원비까지 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욕지기를 애써 삼키며 하은이의 밥그릇 위에 따뜻한 갈비찜 한 점을 올려주었습니다. 먹어라, 아가. 그리고 다 잊어. 오늘 들은 이야기는 내가 다 해결할 테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날 하은이는 아주 오랜만에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아이는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 해주었어요.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어설픈 위로가 아니라 마음껏 슬퍼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저 교활하고 이기적인 아들 녀석을 상대하려면 저보다 더 독하고 치밀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하은이를 아들놈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불안해하는 아이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신신당부했지요. 그리고 저는 곧장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태수가 결혼할 때 보태주었던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과 제 통장에서 거액이 이체된 내역서, 그리고 녀석에게 차를 사주면서 혹시 몰라 받아두었던 차용증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해준 것들이었지만 이제 이것들은 제 며느리를 구출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오랜 친구의 아들이라 다른 누구보다도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저는 변호사에게 그간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고 제가 가진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참, 아드님이 실수를 많이 하셨네요, 어머님.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변호사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명의가 어머님과 아드님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자금 출처의 90% 이상이 어머님 통장에서 나간 것이 명백해서 재산권 주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동차 역시 차용증이 있으니 언제든 회수하실 수 있고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가고 싶지는 않아. 그저 내 아들놈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고 싶을 뿐일세. 하은이
그 아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내용 증명부터 준비해서 압박을 시작하시죠. 아드님이 운영하시는 가게도 초기 자본을 어머님께서 지원해 주신 증거가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차근차근 논의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태수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들을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니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제가 쥐게 된 것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하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가 출근하고 집에 혼자 있을 시간이었지요. 하은아, 나다. 지금 뭐 하고 있니? 어머니, 저 그냥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일주일치 입을 옷이랑 필요한 세면도구만 간단하게 챙겨. 그리고 아무 말 말고 집에서 나와. 내가 30분 뒤에 너희 아파트 앞으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 네. 갑자기 왜요? 태수 씨한테는 뭐라고 말하고요? 하은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조용히 나오는 거야. 너한테는 일주일간의 휴가가 필요해. 이건 명령이다. 어서 준비해. 제 단호한 목소리에 하은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곧장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30분 후 아들 녀석의 아파트 앞에 차를 세우자 작은 가방 하나를 든 하은이가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차에 태우고 곧장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하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지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운 건지 그 속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아이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도착해서 저는 하은이를 손님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언제든 사람이 와서 묵을 수 있도록 항상 깨끗하게 정돈해 둔 방이었지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여기가 네 방이야. 그리고 여긴 네 친정이고, 어머니, 너는 내 며느리이기 이전에 내 딸이다. 그러니 아무 생각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푹 쉬기만 해. 밥도 내가 다 차려줄 거고 청소 빨래도 내가 다 할 거야. 너는 그동안 못 잤던 잠도 푹 자고 보고 싶었던 TV도 마음껏 봐. 알았지? 제 말에 하은이는 결국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어제 흘렸던 서러운 눈물과는 조금 다른 따뜻한 빛을 띠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방에 남겨두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이제 곧 제 아들 녀석에게서 폭풍 같은 전화가 걸려올 터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차분하게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길고 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전초전의 막이 오르고 있었지요. 예상대로 그날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당연히 제 아들 이태수였지요.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애를 태우고 스스로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전화벨이 3번쯤 울리다 끊어지고 잠시 후 다시 집요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느긋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김하은 어디 있어? 엄마가 데려간 거 맞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녀석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귀가 다 아플 지경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모르긴 뭘 몰라. 엄마 말고 누가 걔를 데려가. 아침에 나갈 때까지 멀쩡했는데 집에 와보니 옷 몇 개랑 가방만 들고 사라졌어.
전화기도 꺼져 있고 당장 김하은 안 바꿔줘. 저는 녀석의 발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목소리 낮춰라. 여기가 어디 시장 바닥인 줄 아니? 그리고 설령 내가 데리고 있다 한들 너한테 보내줄 이유가 없다.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엄연히 내 아내인데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데리고 있어. 이거 엄연한 가정 파탄 행위야. 당장 보내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가정 파탄? 그 말을 지금 네 입으로 뱉는 거니? 집에서 아내를 하녀처럼 부려먹고 생일상 한 번 제대로 차려준 적 없는 놈이 네 마누라 찾기 전에 너 자신부터 좀 찾아봐라. 너가 지금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부터 말이야. 제 말에 녀석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더 큰 소리로 악을 쓰기 시작했지요. 엄마가 우리 부부 사이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우리가 어떻게 살든 엄마가 상관할 일이 아니잖아. 빨리 김하은 받고 내가 직접 얘기할 테니까. 하은이는 지금 너랑 통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랑 마주치게 할 생각 추호도 없으니 그런 줄 알아라. 저녁밥은 알아서 차려 먹든지 시켜 먹든지 하고 이만 끊는다. 저는 제 말만 하고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전화기가 다시 울렸지만 저는 전원을 아예 꺼버렸지요. 거실까지 새어나온 고함 소리에 방 안에 있던 하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수 씨 많이 화났죠? 괜찮다. 저놈이 화를 내든 말든 이제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저녁 먹자. 내가 너 좋아하는 걸로 닭볶음탕 해놨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은이를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지요. 전화로 소리나 지르는 저 하찮은 놈에게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습니다. 하은이에게는 친구 만나러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둘러대고 차 키와 함께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집을 나섰지요. 제 목적지는 바로 아들놈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태수가 출근했을 시간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주차장은 한산했지요. 저는 예전에 받아두었던 보조키를 이용해 아주 익숙하게 녀석의 차 문을 열었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이 차 역시 제가 녀석의 결혼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차만 있으면 거래처에 가서도 절대 꿀리지 않을 거예요. 라며 능글맞게 웃던 녀석의 얼굴이 떠올라 속에서 다시 한번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부드러운 엔진음이 지하 주차장을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몰아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영화처럼 출구 경사로를 막 내려오던 택시 한 대가 제 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 뒷문이 열리더니 잔뜩 인상을 쓴 태수 녀석이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도 회사에 중요한 물건을 놓고 와서 다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녀석은 운전석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눈이 동그래졌다가 이내 화라산처럼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 차에서 내려. 녀석은 제 차 앞으로 달려와 보닛을 두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창문도 열지 않고 그저 녀석을 차갑게 노려보았지요.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았습니다. 차가 앞으로 스르륵 움직이자 녀석은 기겁하며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주차장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멍하니 서서 제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녀석의 허망한 얼굴이 보였어요.
아주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휴대폰은 불이 나도록 울리고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뿐만 아니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들이 섞인 문자까지 쉴 새 없이 쏟아졌지요. 내 차 훔쳐가서 뭐 하려고. 당장 안 돌려놓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엄마 진짜 미쳤어? 등등.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우리 집 주차장에 태수의 차를 안전하게 주차시켰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하은이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밖에 저 차는. 응. 이제 저것도 내 차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복사해 온 차용증을 사진으로 선명하게 찍었지요. 상기 본인은 모친 윤명자로부터 자동차 구매 대금 일금 8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소유권은 모친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문구가 똑똑히 적혀 있는 서류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아들 녀석에게 곧바로 전송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전화와 문자가 뚝 끊겼습니다. 녀석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날 저녁 저는 정말 오랜만에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잠든 하은이의 숨소리도 한결 편안하게 들렸고요. 뚜벅이가 된 아들 녀석이 앞으로 겪게 될 불편함과 수모는 그동안 제 며느리가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차를 빼앗긴 녀석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저는 이미 훤히 내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녀석의 예상을 뛰어넘는 다음 카드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안락한 보금자리마저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계획을 말입니다. 차를 빼앗기고 며칠이 지나자 아들 녀석의 전략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이번에는 하은이를 직접 공략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하은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볼 수 있도록 그녀의 전화기를 다시 켜도록 허락했습니다. 태수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는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하은아, 어디야? 나 너무 힘들어. 너 없으니까 집이 완전 돼지우리야. 밥도 맨날 시켜 먹고 속이 말이 아니네. 오늘 아침에는 셔츠를 못 찾아서 결국 구겨진 거 입고 출근했어. 부하 직원들 보기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문자를 확인하는 하은이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은이의 안부를 묻거나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내용은 없었어요. 오로지 자신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만을 토로하는 이기적인 내용뿐이었지요. 하지만 오랜 시간 녀석에게 길들여진 하은이는 그마저도 마음이 쓰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제가 너무했나 싶기도 하고. 아가, 정신 차려. 저건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자기를 돌봐줄 하녀가 없어져서 불편하다고 투정 부리는 거지. 저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너는 평생 저놈의 종으로 살아야 해. 저는 아이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수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충격이 필요했어요. 이 안락한 아파트가 결코 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너는 언제든 길바닥으로 나앉을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줘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주 주말 하은이에게는 잠시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다시 한번 아들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눌렀지요. 한참 만에 문이 열리고 며칠 사이에 퀭해진 얼굴의 태수가 저를 보고 질색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여긴 또 어쩐 일이야?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해. 비켜라. 내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너한테 허락까지 받아야 하니? 저는 녀석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의 풍경은 녀석이 문자로 보낸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현관에는 각종 배달음식 용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벗어 던진 옷가지와 과자 봉지들이 뒹굴고 있었지요. 주방 싱크대에는 곰팡이가 필 지경인 그릇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니 돼지우리니? 너 하은이 없이 단 며칠도 이렇게 엉망으로 살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큰 소리를 쳤어? 됐고, 용건만 말해. 하은이 데려오려고 온 거면 그냥 돌아가. 착각하지 마라. 오늘은 너를 보러 온 게 아니니까. 내 집이 잘 있나 확인하러 온 거다. 저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서류 몇 장을 꺼내 녀석의 얼굴 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제 통장에서 집값의 대부분이 빠져나간 금융거래 확인서였지요. 이 집, 너랑 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건 알지? 그리고 집값의 9할은 내 통장에서 나갔어. 법적으로 따지면 이 집의 90%는 내 거라는 소리야. 너한테는 잠시 살라고 빌려준 것뿐이고.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나 결혼할 때 사준 거잖아. 사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라고 정정해야지. 그런데 너가 며느리한테 하는 꼴을 보니 더 이상 이 집에 살 자격이 없는 것 같구나. 조만간 이 집 부동산에 내놓을 테니 너는 슬슬 이사 갈 준비나 해라. 네 능력에 맞는 작은 월세방으로 말이야. 그제야 태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녀석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는 것이 똑똑히 보였어요. 자동차는 없어도 그만이지만 이 안락한 집까지 빼앗긴다는 것은 녀석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엄마, 제발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집만은 안 돼. 네 잘못은 나한테 빌 게 아니라 하은이한테 빌어야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너 같은 놈을 더 이상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저는 제 말만 남기고 뒤돌아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녀석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결국 태수는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녀석은 엉망인 행색으로 서 있었지요. 그리고 저와 제 뒤에 서 있는 하은이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은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녀석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하은이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은이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아이의 마음이 또다시 약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남자가 구차하게 무릎은 왜 꿇어. 네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지.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한 장을 녀석에게 내밀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부부생활 수칙 및 서약서였지요. 거기에는 앞으로 서로를 존칭으로 부를 것, 모든 가사는 동등하게 분담할 것, 월급은 합쳐서 공동으로 관리할 것, 어떠한 경우에도 막말이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조항들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위 사항을 어길 시 아내 김하은이 요구하는 모든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에 동의하며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무시무시한 문구까지 포함되어 있었지요.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태수는 서약서를 읽어보더니 울상을 지었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럼 이대로 우리는 남남이 되는 거고 너는 저 돼지우리에서 평생 혼자 살면 돼. 선택은 너가 하는 거야. 결국 태수는 제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녀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약서에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걸로도 모자라 다음 날 아침 일찍 녀석과 하은이를 데리고 공증 사무실까지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서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임을 확인받고 나서야 제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저 때문에 너무 애쓰셔서. 집으로 돌아온 하은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죄송할 거 없어. 다 저 못난 내 아들 녀석 때문인 것을. 이제 다시 돌아가면 저 서약서대로 되는지 똑똑히 지켜봐. 조금이라도 예전 버릇이 나오려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이 서약서를 놈의 얼굴에 던져버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와. 여긴 항상 네가 있을 자리니까. 저는 하은이를 태수와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은이 스스로 남편을 변화시킬 기회를 주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저는 앞으로도 멀리서나마 두 사람을 예의주시할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태수가 또다시 하은이를 힘들게 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녀석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지요. 부디 제 아들이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않기를, 그래서 이 착한 며느리가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집에 다시 발을 들여놓은 것은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사이 하은이에게서는 여러 번 전화가 왔었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의 목소리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고 활기찼습니다. 태수 녀석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태수 씨가 요새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릴 때도 있어요. 솜씨는 아직 서툴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요. 주말에는 같이 장 보러 가서 제가 좋아하는 꽃도 사주고 저녁에는 설거지도 자기가 도맡아 해요. 꼭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그 행복이 제게도 전해져 저는 근심으로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지요. 제가 며느리에게 밥 한 번 사주겠다고 전화를 걸자 하은이는 그럴 것 없이 저희 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오라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태수 씨가 어머니께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며칠 전부터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못 이기는 척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사실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제 아들이 정말로 개가천선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잠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요. 약속한 날 저녁 아들 녀석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현관부터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언제나 퀴퀴한 냄새가 나던 신발장은 향긋한 방향제 냄새로 가득했고 거실에는 제가 처음 보는 화사한 색의 쿠션들이 놓여 있었지요. 주방 쪽을 보니 태수 녀석이 정말로 앞치마를 두르고 서툰 솜씨로 무언가를 볶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하은이는 웃으며 녀석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고 있었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정답고 평화로워 보이던지 저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왔어? 마침 다 됐는데. 얼른 앉아. 태수는 저를 보고 예전처럼 소파에 드러눕는 대신 환하게 웃으며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녀석이 직접 만들었다는 밀푀유 나베가 먹음직스럽게 끓고 있었고 하은이가 만든 정갈한 밑반찬들이 곁들여져 있었지요.
이걸 너가 직접 만들었다고? 그럼 하은이한테 좀 배우긴 했지만 거의 다 내가 한 거야. 엄마 온다고 해서 특별히 신경 좀 썼지. 한번 먹어봐. 저는 의심 반, 기대 반으로 국물을 한술 떴습니다. 간이 조금 짜긴 했지만 그 안에 담긴 녀석의 정성을 생각하니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태수는 하은이의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기도 하고 물이 비었으면 먼저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제가 알던 그 이기적이고 아나무인이던 아들 녀석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우리 다음 달에 짧게라도 여행 다녀오려고요, 어머니. 결혼하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못 가서 하은이가 받아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 잘 생각했다. 둘이 좋은 시간 보내고 오렴. 하은이는 태수의 말에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제가 근래 본 모습 중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는데 태수가 문득 진지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철이 없었지.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평생 살았을 거야. 하은이한테도 엄마한테도 평생 갚으면서 살게.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그동안 녀석에게 쌓였던 모든 원망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제 아들이었어요. 잠시 잘못된 길로 들어섰지만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아들 내외의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웃고 떠들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이제 이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날들만 가득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너무나도 짧고 위태로운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김장을 막 끝내고 허리를 두드리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저 하은이에요. 뭐하고 계셨어요? 응, 아가. 김장 좀 하느라 허리가 다 아프네. 너희 갖다 줄 김치도 따로 담아놨어. 내일쯤 들를까? 정말요? 와, 잘됐다. 마침 태수 씨가 어머니 모시고 와서 같이 저녁 먹자고 했었는데 내일 오시면 되겠네요.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저는 그러자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지요. 다음 날 저는 약속대로 넉넉하게 담은 김치통을 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하은이가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무거우셨죠? 이리 주세요. 저는 아이에게 김치통을 건네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얼굴이 어딘가 모르게 창백해 보였어요. 입술에도 핏기가 하나 없었고요. 너 어디 안 좋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제 잠을 조금 설쳐서 그런가 봐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하은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아이가 차를 내오는 것을 기다렸지요. 잠시 후 하은이가 찻잔 2개를 쟁반에 받쳐들고 거실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웃어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들고 있던 쟁반을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고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하은이의 몸이 힘없이 거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은아.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마저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정신없이 119에 전화를 걸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흔들며 애타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하은이는 들것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정신을 차리고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은이가 쓰러졌다는 제 말에 녀석의 목소리도 다급해졌지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하은이는 각종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홀로 앉아 그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태수가 헐레벌떡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하은이는? 하은이 어딨어? 지금 검사받고 있어. 괜찮을 거야. 그냥 과로로 잠깐 쓰러진 거겠지. 저는 녀석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덤덤하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양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조하게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길한 예감이 제 온몸을 옥죄어 왔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의사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김하은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의사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섰습니다. 태수도 제 뒤를 따랐지요. 의사는 여러 장의 의무 기록지와 CT 사진을 번갈아 보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단순히 쓰러지신 게 아닙니다.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즉 혈액암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혈액암. 그 단어가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귀에서는 윙하는 이명 소리만 들려왔고 눈앞은 캄캄해졌지요. 제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이건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무겁고 진지한 표정은 그것이 냉혹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암이라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했을 뿐인데. 태수 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자주 피곤하거나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멍이 잘 드는 증상은 없었습니까? 의사의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가 유난히 피곤해하고 얼굴이 창백했던 것이 모두 병의 신호였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시집살이가 고달퍼서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손목이 아프다고 했을 때 큰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볼 것을, 얼굴이 안 좋다고 했을 때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 먹일 것을,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제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진료실을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하은이가 누워있는 병실 침대 옆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지요. 그 가녀린 얼굴을 보자 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겨우 행복이 찾아오나 싶었는데 왜 하필 이 아이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이 닥친 것일까요? 하느님이 있다면 정말 원망스럽고 또 원망스러웠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하은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하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지요. 아이의 첫마디는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또 걱정 끼쳐드려서. 자신의 몸이 아픈 것보다 저를 걱정시키는 것이 더 미안한 아이. 그 착한 아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의 손을 잡고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희 세 사람이 어렵게 되찾았던 짧은 평화는 그렇게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하은이의 진단이 확정되고 우리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지요. 앞으로의 치료 과정이 아주 길고 험난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요. 저는 제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하은이를 살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 이태수는 저와 생각이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의사에게 앞으로의 치료 과정과 예상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온 직후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하은이를 안심시키고 용기를 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태수는 저를 병원 복도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치료비가 대충 얼마나 나온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라는 작자가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치료비라니요. 저는 기가 막혀서 녀석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녀석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이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두려움과 계산만이 가득했지요. 너 지금 그게 할 소리니? 네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돈 걱정부터 하는 거야?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의사 말 못 들었어? 이거 단기간에 끝날 병도 아니고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억소리 나는 돈이 깨질 수도 있다잖아. 우리 보험으로 다 감당이 되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녀석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녀석이 보여주었던 다정한 남편의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녀석의 이기적인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일까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정 안 되면 내가 집이라도 팔아서 하은이 치료비 될 테니까. 너는 남편으로서 하은이 곁을 지키고 아이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생각이나 해. 엄마 집을 판다고?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리고 그 돈으로도 부족하면 어떡할 건데. 태수는 끝까지 돈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제가 낳았지만 제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하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태수는 눈에 띄게 하은이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는 횟수도 줄었고 와서도 하은이의 손 한 번 제대로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실 구석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가 의무적으로 시간만 채우고 돌아갈 뿐이었지요. 하은이는 그런 녀석의 변화를 애써 모른 척했지만 아이의 눈에 서리는 실망과 상처를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는 제게 병원 근처 카페에서 잠시 보자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나 싶어 나갔더니 녀석은 제 앞에 앉자마자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엄마, 우리 이혼하는 게 어떨까? 그게 하은이를 도와주는 길일 수도 있어. 저는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내 말 잘 들어봐, 엄마. 하은이가 내 아내로 있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엄청나. 하지만 만약에 우리 둘이 이혼하고 하은이가 재산 없는 1인 가구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의료비 지원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내가 알아봤어. 이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녀석은 지금 아픈 아내를 살릴 방법이 아니라
아픈 아내를 합법적으로 내버릴 방법을 찾아서 제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하은이를 도와주는 길이라는 역겨운 포장을 해서요. 짝!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녀석의 뺨을 잇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너는 정말 인간도 아니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네 아내를 버릴 궁리나 하고 다녔어. 그동안. 아, 왜 때려? 나는 그냥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잖아. 그럼 어떡해? 저 돈을 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고. 이 녀석은 제게 맞은 뺨을 감싸쥐고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소리쳤습니다. 그 적반하장의 태도에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닥쳐. 그 더러운 입 닥치지 못해. 돈이 문제야? 너한테는 네 아내 목숨보다 그깟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말이 왜 그렇게 통해? 내가 언제 돈이 더 중요하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말하는 거잖아. 됐어. 너랑은 더 이상 할 말 없다. 하은이 치료비 내가 다 낼 테니 너는 이제 하은이 앞에 나타나지 마. 너 같은 놈은 남편이라는 이름도 아까워. 아니, 인간이라는 이름도 아까운 놈이야. 저는 녀석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고 카페를 뛰쳐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하은이의 잠든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런 짐승 같은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그 짧은 평화에 행복해했던 아이가 너무나도 가여워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결심을 했지요. 더 이상 아들 녀석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요. 이제 하은이는 오롯이 제가 지켜야 할 내 마지막 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가진 재산이자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저에게 남겨준 작은 상가 건물을 급매로 내놓아 달라고 했습니다. 사모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월세도 따박따박 잘 나오는 효자 건물이잖아요. 조금만 더 가지고 계시면 가격이 더 오를 텐데요. 돈이 급해서 그럽니다.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아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 건물은 제 노후 자금이자 마지막 남은 자존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는 하은이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건물을 팔아 마련한 돈은 앞으로 시작될 길고 외로운 싸움의 실탄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다리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과의 인연도 평범한 노후의 꿈도 모두 저강 너머로 던져버려야만 했지요. 오직 하은이를 살리겠다는 그 단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 결심이 무색하게도 태수 녀석의 잔인함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상가 건물을 처분하고 하은이의 치료비와 병원비를 해결하느라 정신없는 며칠을 보내고 있을 때 사건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하은이가 1차 항암 치료를 막 끝내고 극심한 고통과 구토 증세로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쓸어주며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때 병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고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하은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하은이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남자를 보았습니다. 남자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하은이의 침대 위로 내밀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사람입니다. 여기 이혼 소장 접수되셨습니다. 이혼 소장?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봉투와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지요. 남자는 제 할 말만 하고는 그대로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하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태수, 제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이혼 소송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 사유란에는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문장이 적혀 있었지요. 피고 김하은은 혼인 전부터 자신의 중대한 질병을 고의로 숨기고 원고 이태수를 기망하여 혼인에 이르렀으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 저는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파렴치하고 악랄할 수가 있을까요? 아내가 암에 걸리자 치료비를 걱정하던 것을 넘어 이제는 아내가 병을 숨기고 사기 결혼을 했다는 누명까지 씌워 이혼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은이는 그 서류를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보다 더한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감과 절망이 아이의 온몸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은아, 아가, 이거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 저는 아이의 손에서 소송 서류를 빼앗아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끔찍한 비수였으니까요. 그날 밤 하은이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가뜩이나 약해져 있던 아이의 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저는 밤새도록 아이의 곁에서 물수건으로 열을 닦아주며 제 자신을 수없이 원망하고 또 저주했습니다. 내가 낳은 저 악마 같은 놈을 내 손으로 끝장내고 말겠다고 하은이의 고통을 몇십 배, 몇백 배로 돌려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성을 잃고 흥분하는 제게 변호사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아드님이 제기한 이혼 사유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혼인신고 날짜와 하은 양의 최초 진단 날짜만 비교해봐도 금방 탄로날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이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아픈 아내를 유기하고 명예까지 훼손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훨씬 더 많이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의 말에도 제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돈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만 내 마지막 딸이 더 이상 저 짐승 같은 놈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저놈이 다시는 하은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독한 인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제 전 재산을 다 써도 좋습니다. 제발 그렇게만 해주세요. 저는 변호사 앞에서 무너지듯 오열하며 애원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태수가 하은이를 하녀처럼 부릴 때 제가 몰래 녹음해 두었던 파일, 녀석이 이혼해서 의료비 지원받자는 망언을 했을 때의 정황을 기록한 제 일기, 그리고 공증까지 받아두었던 부부생활 서약서까지 모든 것이 녀석의 파렴치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병원의 간호사들도 하은이를 홀로 내버려둔 태수의 행실에 대해 기꺼이 증언을 해주겠다고 나섰지요. 첫 재판 날짜가 잡히고 저는 법원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태수와 마주쳤습니다. 녀석은 저를 발견하고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원망과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하은이의 편에 서서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녀석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제 평생 누군가에게 이토록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를 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아들 이태수의 장례를 치른다. 뭐?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아픈 아내의 등을 칼로 찌르고 그 목숨값을 돈과 바꾼 너는 내 자식일 리가 없어. 너는 오늘 이 법정에서 사회적으로 한번 죽게 될 것이고 앞으로 남은 평생을 지독한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죽은 것처럼 살아가게 될 거다. 제 말에 녀석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녀석의 가슴에 가장 깊은 비수를 꽂았습니다. 다시는 나를 어미라 부르지 마라. 그리고 2번 다시 하은이와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와 나의 인연은 오늘 여기서 끝이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녀석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아들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지워지고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원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으로 제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지독한 아픔과 슬픔만이 온몸을 휘감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가슴을 안고 하은이를 위한 마지막 싸움을 치르기 위해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석 구석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이태수, 저 작자를 애써 외면하며 굳어있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하은이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요. 오늘 아침에도 아이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가녀린 아이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이 차가운 법정까지 와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이의 싸움은 이제 온전히 저의 몫이었습니다. 판사가 법복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시간의 흐름마저 멈춘 듯한 그 정적 속에서 판사의 낮고 엄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원고 이태수가 피고 김하은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판사의 말은 제 아들이었던 저 작자의 심장에 비수를 하나씩 아주 천천히 꽂아 넣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혼 사유로 주장한 피고의 질병 은닉 및 기망 행위에 대해 제출된 모든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명백한 거짓이자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판단한다. 혼인신고일과 피고의 최초 진단일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며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건강이 악화된 시점부터 피고를 유기하고 심지어 피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혼을 획책하였다. 이는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바이다. 판사는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경멸이 어린 시선으로 태수를 응시했습니다. 배우자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그 곁을 지키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은 혼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원고는 그 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를 경제적 부담으로 여기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시도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지요. 저는 굳게 감고 있던 눈을 떴습니다. 태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얼굴로 잿빛이 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결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김하은이 제기한 반소에 의거하여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며 이혼을 명한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 이태수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일금 1억 원과 재산분할금 3억 원을 즉시 지급하라. 이상. 땅. 판결봉이 내리쳐지는 소리가 마치 저 사악한 영혼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제 귀에 와서 박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법정을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와 제게 수고하셨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승리의 기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독한 허무함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제 온몸을 집어삼킬 것만 같았지요. 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가 무어라 말을 걸어왔지만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하은이는 저를 보고 애써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다시 눕혔습니다. 움직이지 마, 아가. 그냥 누워 있어.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 아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하은아. 다 끝났어. 이제 그 사람은 2번 다시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제 말에 하은이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이의 감은 눈꺼풀 사이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베개를 적셨습니다.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견뎌낸 자의 아주 길고 깊은 한숨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가 병마와의 싸움 앞에서는 얼마나 작고 초라한 것인지를 우리 2사람은 아프게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병실은 저와 하은이의 온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도 거의 들어가지 않고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며 아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이의 체온을 재고 밤새 불편한 곳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지요. 아이는 입맛을 완전히 잃어 제가 쑤어간 죽조차 몇 숟가락 넘기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지만 아이 앞에서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야 했습니다. 우리 딸, 이것만 한 숟가락 더 먹자. 엄마가 어젯밤에 우리 하은이 기운 내라고 인삼이랑 대추 듬뿍 넣고 정성껏 끓인 거야. 그러면 아이는 저를 봐서라도 힘겹게 입을 벌려 죽을 받아 넘기곤 했습니다. 아이의 식사를 돕고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처방된 약을 챙겨 먹이는 것이 제 하루 일과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통증으로 아이가 밤새 잠 못 들고 끙끙 앓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아이의 곁에 나란히 누워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등을 밤새도록 쓸어주었습니다. 진통제도 듣지 않는 고통 앞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이 고통과 절망으로만 가득 찼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남겨진 시간들을 최대한 소중하게 쓰기 위해 노력했어요. 날씨가 좋은 날이면 저는 휠체어를 밀고 병원 뜰을 산책했습니다. 하은이는 화단에 핀 작은 꽃들을 보며 아이처럼 좋아했지요. 엄마, 저 분홍색 꽃 너무 예쁘다. 꼭 아기 입술 같아. 그러게. 저 꽃 이름이 뭘까? 우리 하은이처럼 예쁘네. 나중에, 아주 나중에요. 제가 건강해지면 엄마랑 같이 꽃시장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 닮은 한박꽃을 한아름 사서 선물할래요. 아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을 마치 내일이라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알기에 애써 목이 메는 것을 참고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우리 딸이 사주는 꽃이면 세상에서 제일 향기로울 거야. 우리는 병실에서 낡은 흑백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은이는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로마의 휴일을 참 좋아했어요. 영화 속 공주가 평범한 하루의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는 여러 번 웃고 또 울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아이는 제게 물었지요. 엄마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너희 아빠랑 연애하던 시절도 좋았고 태수가 처음 태어났을 때도 좋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를 처음 만난 날로 돌아가고 싶다. 네. 왜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때로 돌아가서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앞으로 내가 네 엄마가 되어서 지켜주겠다고 꼭 한번 안아주고 싶어서 그러면 우리 딸이 조금은 덜 외롭고 덜 힘들었을 텐데. 제 말에 하은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병원 근처의 오래된 죽 전문점에 들르기 위해 잠시 외출을 했습니다. 하은이가 유일하게 먹고 싶다고 말한 것이 그 집의 녹두죽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길 건너편의 허름한 국밥집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태수, 그 작자가 국밥집 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에게 멱살을 잡힌 채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돈도 없으면서 어디로 와서 행패야. 당장 안 꺼져. 아주머니의 고함 소리와 함께 태수는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행색은 전보다 더욱 비참해져 있었습니다.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떡진 머리대에 절어번들거리는 옷, 그리고 술과 절망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얼굴. 저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태수는 저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진 1,000원짜리 몇 장을 허겁지겁 주워들고는 비틀거리며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가 사라진 골목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이었던 남자의 마지막 모습은 저토록 처참하고 또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엾지도 불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인과응보라는 네 글자만이 서늘하게 머릿속을 맴돌 뿐이었지요. 저는 품에 안은 따뜻한 녹두죽이 식을까 서둘러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세상은 이제 저 추악한 현실이 아니라 하은이가 기다리는 저 병실 안에만 존재했으니까요. 차가운 바람이 병실 창문을 스산하게 두드리던 늦가을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간이 침대에서 얕은 잠에 빠져 있다. 희미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하은이었습니다. 아이는 평소보다 더욱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아파. 아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고 떨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비상벨을 눌렀고 곧이어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각종 기계음과 사람들의 분주한 발소리로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그저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응급처치가 끝나고 의사는 저를 조용히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어렵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남은 시간을 최대한 고통 없이 보내시게 하는 것뿐입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애써 담담하게 의사의 말을 들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은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진통제에 취해 잠으로 보냈습니다. 아이의 의식이 깨어있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한두 시간에 불과했지요. 저는 그 짧은 시간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아이의 얼굴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작은 신음이라도 낼 때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가 아주 맑은 정신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마치 고통이 모두 사라진 사람처럼 그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엄마, 응, 우리 딸, 정신이 좀 드니? 물이라도 좀 마실까? 저는 아이의 상반신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는 물을 마시는 대신 제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앙상한 뼈마디가 느껴지는 그 소나기 힘이 어쩐지 마지막 힘을 짜내는 것 같아 불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부탁이라니. 뭐든지 말만 해. 엄마가 우리 딸 소원은 뭐든지 다 들어줄게. 그 사람 태수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게 해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오하고 저주하는 그 이름을 제 마지막 딸의 입에서 그것도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과 함께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안에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 인간이 너한테 한 짓을 벌써 잊었어? 마지막 가는 길에 그런 더러운 놈을 뭐하러 보니? 엄마는 절대 허락 못한다. 저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그 이름만은 꺼내지 말아달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둘만의 시간으로 남겨달라고요. 하지만 하은이는 제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눈물 어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알아, 엄마 마음 다 알아. 하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봐야겠어. 이대로 눈을 감으면 나 평생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저 세상에 가게 될 거야. 그건 너무 슬프잖아. 나 그 사람을 용서하고 가고 싶어. 그래야 나도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나를 위한 거야, 엄마. 제발 내 마지막 부탁, 이것 하나만 들어줘.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도 간절하고 또 단호했습니다. 그 눈을 보니 저는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오를 거두고 용서를 택한 내 딸의 마지막 길이 저의 분노 때문에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국 피눈물을 삼키며 그러마 하고 대답하고야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녀석이 살고 있다는 옥탑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지요. 저는 결국 문고리를 부술기세로 문을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문이 열리고 녀석은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은이가 널 보고 싶어 한다.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 제 말에 녀석은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리고 잠시 후 녀석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걔를 어떻게 봐. 저는 그런 녀석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네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야. 내 딸이 너를 용서하고 싶어서 부르는 거다. 그러니 똑바로 정신 차리고 따라와. 내 딸의 마지막 가는 길 더 이상 초라하게 만들지 말고. 병원으로 오는 내내 태수는 뒷좌석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하자 녀석은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지요.
저는 그런 녀석의 등을 세게 떠밀었습니다. 병실한 하은이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이상할 만큼 평온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녀석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악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기어서 하은이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은아, 하은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제발 나를 용서하지 마. 녀석은 하은이의 침대 시트를 붙잡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힘겹게 손을 들어 녀석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을 어루만지는 손길이었지요. 녀석의 울음소리가 조금 잦아들자 하은이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꼴이 이게 뭐야? 바보같이. 내가 속상하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다 괜찮아. 나 당신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 정말이야. 그냥 조금 슬펐을 뿐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나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앞으로 잘 살아야 해. 밥도 잘 챙겨 먹고 술도 그만 마시고 꼭 좋은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하은이의 용서는 태수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 말에 녀석은 더 이상 울지도 못하고 그저 숨막히는 신음만을 토해냈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깨달음과 후회가 녀석의 영혼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넋이 나간 얼굴의 태수가 병실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녀석은 제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올려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절망만이 남아 있었지요. 이제 가봐라.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는 나타나지 마. 제 말을 끝으로 녀석은 허망하게 돌아서서 복도 저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제가 다시 병실로 들어갔을 때 하은이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큰일을 치러낸 사람처럼 그 얼굴은 후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곁에 앉아 차가워진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는 제 품에 안겨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이는 마지막 순간 제 귓가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고마웠어. 내 엄마가 되어줘서 사랑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이의 몸에서 천천히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이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내 마지막 딸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온했던 마지막 얼굴을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제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묻었습니다. 하은이의 장례는 아이의 삶처럼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장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뒤섞인 짙은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시리게 만들었지요. 3일 내내 빈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결혼 후에는 모든 인간관계가 끊긴 탓에 찾아올 친척이나 지인 하나 없었습니다. 그 넓고 휑한 공간을 지킨 것은 저와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준 변호사, 그리고 아이의 학창 시절 단짝이었다는 젊은 친구 두세 명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꼿꼿하게 허리를 세운 채 기계적으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안의 모든 수분이 하은이와 함께 증발해버린 듯 눈물샘마저 말라붙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되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게만 느껴졌지요. 제 안의 모든 것이 하은이와 함께 떠나버린 듯
그저 숨만 쉬는 텅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빈소 중앙에 놓인 영정사진 속에서 하은이는 제가 처음 보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결혼하기 한참 전 23인가 내쯤 되었을 때 친구들과 바다로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인 모양입니다. 까만 생머리를 바람에 날리며 세상에 어떤 근심도 티끌 만큼도 없어 보이는 자유롭고 행복한 젊은 날의 김하은. 저는 그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지독한 상념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내 뱃속에서 나온 저 끔찍한 아들과 엮이지만 않았더라면 저 아이는 저 해맑은 미소를 잃지 않고 어딘가에서 잘 살아갈 수 있었을까? 부질없는 가정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죄책감은 검고 축축한 독버섯처럼 제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자꾸만 피어났습니다. 장례 이튿날 아이의 친구라는 아가씨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하은이 학교 다닐 때 정말 밝고 웃음 많은 아이였어요. 자기가 힘든 일이 있어도 늘 친구들 먼저 챙기고 위로해주던 속 깊은 애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은이가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아가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 주었지요. 그 말을 들으니 하은이가 겪었을 외로움의 깊이가 더욱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장례식 내내 이태수는 빈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녀석은 마치 지방령처럼 장례식장 복도 저편에서 그림자처럼 서성일 뿐이었습니다. 녀석은 차마 제 앞에 그리고 하은이의 영정 앞에 나설 용기가 없는 듯 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멍하니 이쪽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어쩌다 눈이라도 마주칠 때면 녀석은 화들짝 놀라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발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은이의 관이 웅구차에 실릴 때 저는 제 몸의 일부가 함께 실려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화장터로 향하는 내내 저는 하은이의 작은 유골함을 제 목숨처럼 품에 안았습니다.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한평생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아이가 마지막 가는 길에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유골함을 들고 화장터를 나설 때였습니다. 밤새 그곳에 있었던 것인지 핏발선 눈의 태수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고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녀석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이 절을 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녀석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텅 빈 눈으로 녀석을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제 안에는 이제 용서할 마음도 원망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제게 그저 내 딸의 삶을 망가뜨린 그러나 이제는 아무 상관없는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녀석을 그대로 지나쳐 하은이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차에 올랐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굳게 닫아두었던 감정의 둑이 비로소 터져나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아이와 함께 장을 봐와서 웃으며 신발을 벗던 기억이 저를 덮쳤습니다. 집안 곳곳에 스며있는 아이의 희미한 향기, 아이가 손님방에 두고 간 칫솔, 아이와 함께 TV를 보며 깔깔대던 소파, 아이가 제 어깨를 주물러주던 식탁 의자. 그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이며 이제는 하은이가 없다는 사실을 잔인하게 일깨웠습니다. 저는 현관에 그대로 주저앉아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하고 애틋하게 부르던 아이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환청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퀭한 눈으로 일어나 비틀거리며 아이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병원에서 입던 낡은 옷가지 몇 개, 즐겨 읽던 시집 몇 권이 전부인 단출한 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손때가 많이 묻은 시집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가 병실에서 잠 못 드는 밤이면 제가 읽어주던 책이었지요. 책장을 무의미하게 넘기는데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던 곱게 접힌 편지 한 장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게 쓴 편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주워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의 예쁘고 단정한 글씨가 곳곳에 번진 눈물 자국과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엄마.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실 때쯤이면 저는 아마 엄마 곁을 떠나 아주 먼 곳으로 소풍을 가고 있겠네요. 먼저 가서 정말 미안해요. 엄마를 혼자 두고 가는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엄마를 만나서 제 짧았던 인생의 마지막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으니까요. 엄마를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세요? 어색하게 어머니 하고 부르던 제게 그냥 엄마라고 불러라 하고 웃어주시던 그 얼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한 것인지를 느꼈답니다. 지옥 같던 어둠 속에서 저를 꺼내주시고 제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이끌어주신 분은 엄마였어요. 제게 밥을 차려주시고 제 아픔에 함께 울어주시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싸워주셨던 나의 엄마. 엄마는 제게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펴주신 은인이고 제 마지막을 지켜준 수호천사였어요. 그러니 엄마, 부디 저 때문에 너무 많이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죄책감 같은 건 갖지 마세요. 엄마는 제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엄마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훨씬 더 일찍, 훨씬 더 비참하고 외롭게 이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엄마 덕분에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받는 딸로 살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없지만 엄마는 남은 날들을 꼭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제가 못다 한 몫까지 2배, 3배로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창밖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아프고 기댈 곳 없이 외로운 여자들이 참 많겠구나. 만약에, 아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잠시라도 편히 몸을 뉘이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위로받을 수 있는 작은 쉼터 같은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이건 그냥 저의 작은 바람이에요. 엄마가 제 대신 그 사람들의 엄마가 되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엄마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음 생에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제가 꼭 엄마의 건강하고 씩씩한 진짜 딸로 태어나서 평생 엄마 곁을 지키며 효도하고 싶어요. 먼저 하늘에 가서 가장 반짝이는 별이 되어 엄마를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엄마의 딸 하은올림. 저는 편지를 다 읽고 그 편지를 가슴에 부둥켜 안은 채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은이가 제게 남기고 간 마지막 사랑과 작은 소망을 제 심장에 새기는 뜨거운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하은이가 남기고 간 모든 것과 제 남은 재산을 합쳐 아이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작은 쉼터를 열었습니다. 아이의 편지에 적힌 그 바람을 제 남은 생의 사명으로 삼기로 한 것이지요. 낡고 허름한 주택을 사들여 몇 달에 걸쳐 직접 쓸고 닦고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여자들이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실을 만들고 포근한 침구를 갖춘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쉼터의 이름은 하은의 뜨락이라고 지었습니다. 꽃을 좋아했던 아이를 기리기 위해 작은 마당에는 겨우내 언 땅을 파내고 아이가 좋아했던 프리지아와 라일락 그리고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를 가득 심었습니다. 이곳에는 저마다의 아픈 사연을 가진 딸들이 찾아옵니다. 남편에게 마음을 다친 딸, 세상의 편견에 기댈 곳 없는 딸, 그저 하루 편히 발 뻗고 잠들 곳이 필요한 딸들. 저는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고 깨끗한 잠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줍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상처를 보듬으며 우리는 이곳 하은의 뜨락 안에서 서로에게 엄마가 되고 딸이 되어줍니다. 쉼터 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는 하은이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그 영정 사진이지요. 이제 그 사진은 제게 더 이상 슬픔이나 죄책감의 상징이 아닙니다.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향기로운 커피 한 잔을 들고 그 사진 앞에 서서 인사를 건넵니다. 우리 딸 잘 지내지? 밤새 별이 되어 엄마 잘 지켜봤니? 엄마가 오늘 너처럼 예쁘고 착한 딸들을 또 만났단다. 어젯밤에는 다 같이 모여서 김치전을 부쳐 먹었는데 너도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걱정하지 마. 여기서만큼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엄마가 곁을 지킬게. 그러면 사진 속 하은이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혹은 마당에서 불어온 꽃향기처럼 제게 다정하게 속삭이는 것만 같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하고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 마지막 딸 하은이가 남기고 간 사랑의 약속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 하은의 뜨락에서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이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제가 남은 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가장 큰 행복이니까요.